각설탕 하나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무겁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주에 이런 물질이 존재하거든요. 중성자별이라고 불리는 천체인데 지름이 고작 20km밖에 안 되면서 태양보다 무겁습니다. 서울시 크기 안에 태양 전체를 우겨 넣은 거죠. 이 정도 밀도면 표면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빛의 절반 속도로 땅에 부딪히고, 중력이 너무 강해서 산이 1mm 이상 솟아오르지도 못합니다. 물리학이 허용하는 가장 극단적인 물체, 블랙홀 직전의 마지막 방어선이 바로 중성자별인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물체의 내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별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태양 같은 별들은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면서 빛을 내는데, 이 과정이 만들어내는 바깥쪽 압력이 중력과 균형을 이루죠. 천문학자들은 이걸 정역학적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온도와 압력, 밀도 사이의 관계를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별이 늙으면 연료가 바닥나고 그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죽으면 백색 외성이 됩니다. 지구만한 크기로 쪼그라들면서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설탕 한 알 크기의 백색 외성 물질이 코끼리 한 마리 무게와 같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붕괴해야 하는데 왜 안 그럴까요? 바로 양자역학의 파울리 베타 원리 때문인데, 같은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들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법칙이거든요. 크라이슬러 빌딩을 상상해 보세요. 각 층은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각 층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백색 외성 내부에서는 전자들이 아래층부터 꽉 차기 시작하는데, 중력이 아무리 세게 눌러도 꽉 찬 층에는 더 들어갈 수 없죠. 이걸 축태압이라고 하는데, 이 압력이 백색 외성을 붕괴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찬드라세카르라는 과학자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축태압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백색 외성의 질량이 태양의 1.4배를 넘어서면 전자의 축태압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거든요. 그러면 별은 더 붕괴하고 전자와 양성자가 합쳐져서 중성자가 되면서 중성자별이 탄생합니다. 이 과정은 초신성 폭발과 함께 일어나는데, 몇 초 만에 태양이 평생 내뿜을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중성자별의 밀도는 백색 외성보다 1억 배나 더 높습니다. 숟가락 하나 분량의 중성자별 물질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무겁거든요. 크기는 서울이나 도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당연히 중력도 상상을 초월하죠. 지구에서 탈출하려면 초속 11km면 되지만 중성자별에서는 초속 5만 km가 필요합니다. 빛의 속도의 절반이나 되는 속도거든요. 중성자별 표면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가장 위에는 두께 10cm짜리 대기층이 있는데, 다이아몬드만큼 밀도가 높고 온도는 200만에 달합니다. 그 아래 지각에서는 압력이 너무 세서 전자가 원자핵에서 떨어져 나가고 양성자와 중성자들이 이상한 구조를 만들어내죠. 과학자들은 이걸 핵 파스타라고 부르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가 확인된 이론적인 물질입니다. 표면 근처에서는 뇨키처럼 둥근 덩어리 형태를 띠다가 더 깊이 들어가면 스파게티처럼 늘어나고 더 내려가면 라자냐처럼 얇은 층을 이루거든요. 이 파스타층은 겨우 100m 두께인데도 지구 3000개의 무게보다 무겁습니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중성자별의 구조를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우주가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죠. 나이서라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X선 망원경이 20740이라는 중성자별을 관찰했는데, 이 별이 태양 질량의 2배를 넘는 엄청나게 무거운 별이었거든요. 이론상으로는 질량이 클수록 중력이 세서 더 작아야 하는데, 제2074석은 질량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다른 중성자별들과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이 발견은 중성자별 내부에 대한 기존 이론에 큰 의문을 던졌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과학자들이 잘못된 상태 방정식을 사용했다는 건데, 제2대 740의 큰 크기는 내부가 생각보다 덜 압축 가능하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그 전까지 가장 유력한 이론은 중성자별 중심부에 쿼크 수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사실 각각 3개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인데, 중성자별 중심부의 엄청난 압력이 이들을 쪼개서 쿼크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수프를 만든다는 이론이죠. 그런데 쿼크들을 묶고 있는 강한 힘을 깨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중력에 저항할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별이 더 작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J20740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또 다른 후보는 하이페론이라는 입자였습니다. 쿼크는 총 6종류가 있는데 업, 다운, 탑, 보텀, 스트레인지, 참이죠. 양성자와 중성자는 업과 다운 쿼크로만 만들어지는데, 하이페론은 스트레인지 쿼크를 포함한 입자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빨리 사라져서 연구하기 어렵지만 중성자별 내부의 극한 환경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이페론이 상태 방정식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별을 더 압축 가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20740과는 정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쿼크 수프도 하이페론도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은 암흑물질입니다. 1930년대부터 천문학자들은 우주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어야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은하가 너무 빠르게 회전하거나 빛을 너무 많이 휘게 만드는 현상들이죠. 무거운 별들은 우주를 이동하면서 암흑물질을 흡수하고, 이게 별의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별이 초신성 폭발로 중성자별이 된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쿼크 수프에 암흑물질을 조금 섞으면 상태 방정식이 단단해져서 중력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고, 이게 J2령 742 예상보다 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가장 급진적인 이론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입니다. 1920년대에 인도의 물리학자 보스와 아인슈타인이 함께 개발한 개념인데, 모든 입자는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보손과 페르미움이죠. 보손은 스핀이 정수인 입자들인데 광자 같은 것들이고, 페르미온은 스핀이 반정수인 입자들로 양성자나 전자 같은 거예요. 중요한 차이는 페르미온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라서 같은 곳에 두 개가 있을 수 없지만 보손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에서는 모든 보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입자처럼 행동하거든요. 만약 중성자별 중심부에서 보손들이 스핀을 나란히 맞춰 짝을 이루면 이게 상태 방정식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중력에 저항하는 새로운 압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은 제2단 740 같은 무거운 중성자별이 사실은 보스 아인슈타인 응축체 별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죠. 중성자별이 아무리 무거워도 한계는 있습니다. 톨만,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고 부르는 이 한계를 넘어서면 중성자 축퇴압조차 중력을 막을 수 없거든요. 처음에는 태양 질량의 70% 정도로 계산됐는데 1990년대에 상태 방정식을 다시 계산하면서 태양 질량의 2.2배에서 2.9배 사이로 수정됐습니다. 2017년에는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는 걸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가 감지했는데, 이 충돌에서 나온 중력파를 분석해서 한계를 태양 질량의 2.01배에서 2.17배 사이로 더 좁혔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2.35배나 되는데, 이건 제한된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다만 이 한계는 회전하지 않는 중성자별에 적용되는데, 대부분의 중성자별은 회전하니까 한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쿼크별입니다. 중성자들이 극도로 압축되면서 터져서 쿼크 바다를 만드는 건데, 계산상 스트레인지 쿼크로 이루어진 물체가 가장 안정적이라서 스트레인지 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별들이 충돌하면
쿼크 덩어리인 스트레인질렛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좀비처럼 닿는 모든 걸 스트레인지 물질로 바꿔버린다고 하죠. 한때는 이게 암흑 물질의 후보로 고려되기도 했습니다. 둘째 가능성은 블랙홀입니다. 중력이 마지막 임계점을 넘으면 별의 중심부가 완전히 붕괴하면서 모든 게 무한히 작은 점인 특이점으로 압축되는데 여기서는 물리 법칙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양자 역학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두 이론은 서로 양립할 수 없어서 둘 중 하나 또는 둘 다 더 깊은 양자 중력 이론의 근사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성자별이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2017년 충돌에서는 중력파가 도착하고 2초 뒤에 정확히 같은 하늘 영역에서 감마선 폭발이 관측됐는데 이 시간차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했고 다른 중력 이론 여러 개를 배제할 수 있었죠. 2024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천문학자 마리노가 이끄는 팀이 예상외로 차가운 중성자별 3개를 발견했습니다. 중성자별은 나이가 들면서 식는데 식는 속도는 내부 구조와 상태 방정식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찬드라와 XMM, 뉴턴 우주망원경으로 이 별들의 X선을 관찰했더니 비슷한 나이의 다른 중성자별보다 10배에서 100배나 차가웠습니다. 이 발견으로 가능한 상태 방정식의 4분의 3이 배제됐고 여러 양자중력 이론도 함께 사라졌죠. 중성자별 연구는 단순히 먼 우주의 천체를 이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근본적인 한계를 시험하는 거거든요. 지구상에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압력과 밀도를 가진 이 별들은 실험실에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을 보여줍니다. 더 흥미로운 건 우주에는 수억 개의 중성자별이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 은하에만도 약 1억 개가 존재할 거로 추정되죠. 매번 초신성이 폭발할 때마다 새로운 중성자별이 탄생하고 각각은 조금씩 다른 질량과 회전 속도,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과학자들에게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셈이죠. 앞으로 더 정밀한 관측 장비들이 가동되면 중력파 관측소의 성능이 향상되고 우주망원경들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우리는 중성자별 내부의 비밀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중성자별은 우주 최고의 물리학 실험실입니다. 물질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우리가 아는 법칙들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거든요. 1930년대에 처음 제안된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났지만 중성자별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심부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밝혀내는 날, 우리는 우주의 본질을 한 걸음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